일단 쟁점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 논쟁의 초점에 있어서 쟁점은 일단 첫 번째, 대한민국의 복지 수준은 얼마나 충분한가. 한쪽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뭐 여건을 고려했을 때, 뭐 재정 수준을 고려했을 때 충분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뭐 OECD 국가들의 수준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런 논쟁인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첫 번째 논쟁과 이어지는 것인데, 이제 그 수준이 충분하기 때문에 현재 복지 재정을 늘리지 않고 현재 복지 재정 안에서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라는 주장과, 또 그 반대 쪽에서는 이제 이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한다. 그 재정 확대를 통해서 모두가 그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복지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 쟁점으로 현재 복지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복지 행복지수 29위, 28위 아까 그 표를 잠깐 봤었는데요. 그런 걸 봤을 때도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단순히 뭐 재정 수준만 갖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발제문에는 이제 우리나라 이런 복지 지출 부분이 너무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복지의 문제, 뭐 국가의 정책 문제는 시대별로, 국가별로 항상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너무 적다, 내지는 단순히 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는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뭐 완벽한 주장, 근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지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이런 보편적 복지 내지는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 하나가 결국 그 타 유럽 국가들과의 비교인데요. 또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드는데, 유럽 국가들이 복지 국가, 북유럽 국가들의 이런 복지 국가가 실패했다, 뭐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진 국가들이 실제로 있었고, 아까 앞서 말제에서 뭐 아르헨티나의 사례도 뭐처럼, 아르헨티나는 그런 포퓰리즘의 또 대표적인 사례로 항상 꼽혀온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의 그런 복지 정책에서 있어서의 그런 포퓰리즘에 대해서 뭐 제가 반대를 할 거는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유럽 국가들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그런 것이 복지 정책 때문에 온 재정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반적인 경제 정책이 실패라고 봐야지, 그것이 단순히 복지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에 재정난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고요. 실제로 얼마 전 아까도 사례에서 나왔듯이 그리스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그리스에서의 그 노동사회부 장관인 루카 카첼리는 그리스의 경제 위기는 복지국가의 위기가 아닌 국정관리, 즉 거버넌스의 위기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또 그들은 결국 복지에 지나친 재정을 지출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재정 적자, 뭐 국가의 재정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또 이 그리스 이외에도 다양한 유럽 국가들이 재정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이런 복지국 정책에 대한 그 전반적인 기조를 전반적으로 후퇴한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복지를 100을 주던 거를 90으로 주고 좀 조금씩 낮추면서 그 국가에 맞는 수준이 무엇인가를 맞추고 있다라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수준은 한참 아직 따라가야 되는 수준이다. 유럽 국가들은 좀 많이 앞서 나갔다가 재정 위기, 전체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서 좀 후퇴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한참 따라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들이 후퇴한다고 해서 우리도 후퇴할 필요는 없다, 우리도 만족하고 우리도 머무를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또 유럽 국가들 말고도 많습니다. 미국, 일본 경제력이 많았죠. 일본의 경우도 일본 민주당 정권이 50여 년 만에 이제 정권을 과도한 복지 공약으로서 정권을 재창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제 위기, 이 재정난으로 다시 그 지지도가 확 떨어지는 그 사례도 보았는데, 역시나 일본의 사례도 역시 복지의 공약의 남발만이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그 사회 간접 자본 사업, 소시 사업에 지나친 투자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왔던 것이 일본 경제 위기의 가장 중점적인 원인으로 많이들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오히려 그런 일본의 실패 사례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떤 학자는 일본의 그런 복지
동양 남발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또 잘 살펴보면 일본이 실패했던 이유는 그 복지경영 남발뿐만 아니라 그 SOC 그 사업의 과도한 투자, 우리나라로 치면 4대강에 대한 과도한 투자로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오히려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정부의 지금 경제정책 기조 자체도 오히려 해외 사례, 실패 사례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정책적으로 좀 세부적으로 접근을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정책입니다.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정책이고 일단 저는 그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 일단 신뢰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반값 등록금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의 이런 복지에 대한 그 생각이 작년 이제 지방선거만 해도 그때만 해도 이제 그때는 이슈가 됐던 게 무상급식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반대하던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하고 얼마 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도 뭐 분당에서도 패배를 하면서 이제 최신의 그 의미로 새롭게 나온 이제 황홀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장파에서 지금 반값 등록금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들이 내세우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오히려 반값 등록금이라는 이런 워딩 자체는 2007년 대선 이명박 후보가 그 캠프에서 나왔던 정책입니다. 당선 이후에 3년 동안 어떻게 된 것이냐, 반값 등록금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가 지방선거 패배 이후 좀 여론이 좋지 않아지자 그때서야 이제 반값 등록금이 금액을 반값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담률을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것이었다라는 별로 공감되지 않는 그런 변명을 했었는데요.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도 지금 반값 등록금에 대한 당론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그들의 그 반값 등록 정책이 신뢰를 가질 수 있느냐라는 일단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민주당의 3+2 정책인데요. 일단 뭐 앞서 얘기를 했듯이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거기 반값 등록금 정책인데 뭐 민주당 안에서도 참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정동영 최고위원이나 천정부 최고위원은 반값 등록금 말고 무상교육까지 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또 반값 등록금 자체에서도 반대하고 좀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어쨌거나 지금 현재 민주당 안에서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다양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 무상급식의 경우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크게 과연 이게 그 제도에 걸릴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세훈 시장이 지금 현재 주민투표를 발의를 해서 이걸 막겠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작년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 잘 살펴보면은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는 구청장들도 그리고 내지는 시의회 이런 것 그런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곳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와중에 과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무상급식 반대가 과연 한나라당에서 체계적으로 반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실제로 작년과 올해의 분위기를 살펴보면은 정부나 한나라당에서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느낌이 조금 작년에 비하면 덜해진 느낌. 어떻게 보면 지금 오세훈 시장 홀로 맞서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무상급식에 반대한 반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상보육인데요. 일단 무상보육 문제는 역시나 가장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맞벌이 부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육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보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현재 출생률이 지금 OECD국가 중 거의 최하인 대한민국이 이런 출생상을 극복해내지 못할 것이다. 지금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보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자식을 낳지 않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보육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줘야 한다라는 것은 좀 타당하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의료는 발제문에 썼지만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 민주당이 3+1 무상의료 정책을 내놓기 전에 시민단체에서 이제 건강보험 하나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건강보험 하나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진보건 보수건
되게 다양하게 문제점들이 지적돼 나왔고 그런 문제점들을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무상의료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좀 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이 정책을 좀 더 많이 가다듬어야 되지 않겠나. 또 무상의료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공짜 의료가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병원비 걱정과 의료 불안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반값 등록금 정책 자체가 문제는 없는가? 일단 우리나라 반값 등록금 정책을 주장하시게 논리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절대적으로 너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OECD 국가 중 또 비싼 거에 비해서 교육계 수준은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이 교육 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지만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서 2위.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반값 등록금을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이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등록금 상한제를 확실하게 설정하지 않을 경우 반값이 아닌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두 대학 등록금이 낮아지면 진학률이 또 높아지면서 또 취업률이 또 낮아지고 또 실업 문제가 더 심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책을 함께 가져가야 반값 등록금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민주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무상 시리즈 중에서 이제 무상급식을 제외한 무상보육, 무상의료는 당장 실시하기는 제가 생각해도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국회 과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고요. 이런 무상급식 추진 과정에서 봤듯이 이런 국가 전반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점진적 부분적은 이 보편적 복지, 보편적 정책에 있어서의 점진적 단계적 실시이기 때문에 또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선별적 복지와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안을 만드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가 주축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추진하는 동력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의원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고 우리 이 문제를 바라보는 20대 대학생들, 청년 세대들도 그것을 항상 고려해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